그저 갓 담근 아삭한 총각김치를 아들 녀석 입에 넣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매번 그렇듯 익숙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집안이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인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거실 한복판 싸늘하게 서 있는 며느리 앞에 내 귀한 아들이 무릎 꿇고 있는 것을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띵했습니다. 저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혹시 저 여자가 내 아들을 협박이라도 하는 걸까? 사업 자금이라도 내놓으라고, 아니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하는 건가? 별의별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가만 보니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건 공포에 질린 거야. 저 여우 같은 것이 기어코 내 아들의 약점이라도 잡고 저렇게 쥐고 흔드는구나. 나는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을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 박선우는 자수성가한 남편이 내게 남겨준 최고의 유산이자 내 인생의 자부심입니다. 남편은 맨손으로 시작해 강남에 빌딩 몇 채를 올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고, 나는 그런 남편의 아내로서 평생을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 부부의 유일한 아들 선우는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녀석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의 수석으로 입사했으니 내 어깨가 으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명문 법조계 집안의 딸 민서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이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추게 되었구나.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내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며느리 민서희는 우리 집안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어딘지 모르게 음침하고 차가운 아이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이라 그런지, 아니면 원래 성정이 그런 건지 사람에게 정을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스카프를 선물해도 어머니, 저 이런 거 안 해요. 라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아들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죠. 아들 녀석은 그럴 때마다 제 눈치를 보며 서희 씨가 좀 무뚝뚝해서 그래요, 어머니. 아기는 없어요. 라며 며느리 편을 들기 바빴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 꾹 참았습니다. 얼마나 저 여자한테 잡혀 살면 어미 앞에서도 저렇게 구는 걸까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들 녀석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게 마음에 걸려 아들이 좋아하는 아삭한 총각김치를 담았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너 좋아하는 김치 갖고 가는 길이다. 전화를 걸자 녀석은 평소와 달리 힘없는 목소리로 어머니, 지금은 좀 이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채 묻기도 전에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일이 고된가 보지. 이럴 때일수록 어미가 가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챙겨 먹여야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들 내외가 사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매번 그렇듯 익숙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거실로 향하던 내 발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거실 한복판 싸늘하게 서 있는 며느리 앞에 내 귀한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띵했습니다. 저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김치통을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내 심장이 북처럼 울리는 소리만 귓가를 때렸습니다.
며느리 민서이는 고급스러운 실크 원피스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것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벌레를 보는 듯한 혹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그런 무심하고도 잔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오만하고 차가운 표정 앞에서 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잘 다려입은 양복 바지가 구겨지는 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처참하게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계집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습니다. 내가 뭔데 내 아들을 무릎 꿇리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평생을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아온 내 자존심과 이성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나서면 안 된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저 천박한 것과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왔었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들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쿵 하고 닫혀야 할 문을 나는 마지막까지 손으로 잡아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아들을.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손이 덜덜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떨리던 어깨, 굳게 담은 입술, 바닥만 내려다보던 그 처참한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다가도 아들의 그 무력한 모습이 떠오르면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이상했어.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서희의 부모는 우리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탐탁지 않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졸부 집안이라며 속으로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강행한 것은 필시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집 재산,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불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었을까? 아들을 홀려서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종국에는 저렇게 무릎까지 꿇려 집안의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아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내 아들이 저런 악독한 꽃뱀에게 걸려들었구나.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본 것을 아들에게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 녀석은 분명 또 며느리 편을 들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댈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정신을 차려야 해. 박순자, 정신 똑바로 차려. 내 아들과 내 재산을 저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는 마른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증거,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를, 그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어야만 저 독사 같은 혓바닥을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잠그는 순간 다리에 힘이 탁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아온 내 인생에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곧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사업상 이용했던 흥신소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비서에게 시킬 수도 있었지만 이건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나 혼자만의 싸움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능글맞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웬일이십니까? 굳은 일은 다 접으신 줄 알았는데.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람을 하나 알아봐줘요. 아주 깊숙이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내야 해. 내 며느리 민서희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과 그 앞에 무력하게 무릎 꿇고 있던 아들의 모습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다가도 아들의 그 처참한 모습이 떠오르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유약한 어미가 되지 않겠다고. 제 아들과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독해지겠다고.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온통 며느리 민서희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로부터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에 먼저 도착해 앉아 있자니 약속 시간이 정확히 되자 한 남자가 다가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오 소장입니다. 촌스러운 금목걸이에 기름진 머리를 한 남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능글맞은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그래서 알아낸 게 뭐죠?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쓱 밀었습니다. 아직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민서희 변호사, 평판 좋더군요. 맡은 소송에선 진 적이 거의 없는 실력자고 주변의 적을 만드는 스타일도 아니랍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겉모습이겠죠. 내가 궁금한 건 그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에요. 오 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그래서 좀 더 파봤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더군요. 그 대단한 변호사님이 글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허름한 동네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밤에 혼자서요. 봉투 안에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는 민서희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이 동네가 어딘데요? 예전에 잘 나가다 망한 사장들이 모여 사는 뭐 그런 동네입니다. 딱히 연고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자꾸 여길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선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저 여자는 복수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몰락한 과거를 잊지 않고 우리 집안을 무너뜨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 허름한 동네는 필시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장소일 테고 그곳에서 우리를 해할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겠지요. 계속 감시하세요. 누굴 만나는지, 거기서 뭘 하는지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요. 저는 두둑한 현금 봉투를 그의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오 소장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선우야, 서희야, 얼굴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엄마가 저녁 한 끼 차렸으니 어서 와. 며느리를 떠보기 위한 저만의 시험대였습니다. 얼마 후 도착한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고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애써 다정한 시어머니를 연기하며 둘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린 사내진미 앞에서도 며느리는 깨작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보란 듯이
아들에게 갈비찜을 집어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선우야, 얼굴이 이게 뭐니?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어? 아니면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는 게냐? 제 말에 아들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녀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서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저 여자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일 겁니다. 저는 화제를 바꾸어 며느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새아가 요즘도 많이 바쁜가 보구나.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하긴 잘 나가는 변호사님이니 오죽하겠어. 제 말 속에 숨겨진 가시를 그녀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속을 알 수 없이 깊고 차가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무심했네요. 진심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사과였습니다.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저 표정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늙은이가 또 시작이군.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돼. 이 집안의 모든 것은 곧 내 것이 될 테니.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상상하니 치가 떨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내어왔을 때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향한 곳은 화장실이 아니라 거실 한쪽에 놓인 장식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과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액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중에서도 유독 남편의 독사진을 한참 동안이나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뜩한 무언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역시 저 여자의 타겟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 전체, 아니, 제 남편이 이룩한 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죄송했어요. 서희 씨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똑똑히 봤는데 오해라니요. 저렇게 순진하고 착해 빠졌으니 저 여우 같은 계집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 엄마는 다 알아. 그러니 너라도 힘내야지. 어미는 언제나 내 편이다. 제 말에 아들은 그저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제게는 치밀하게 계획된 연기로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무심하게 구는 것은 그의 길을 죽여 완벽하게 복종시키기 위한 길들이기 과정이었고, 제게 차갑게 대하는 것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인 저를 밀어내고 제 세상을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오 소장이 보내온 보고서는 저의 확신에 불을 지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밤마다 그 허름한 동네를 찾았고, 심지어는 신용불량자처럼 보이는 남자와 접선하는 사진까지 찍혀왔습니다. 필시 자신의 복수를 도와줄 공모자일 것입니다.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작당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제 아들과 우리 집안 전체가 저 악마 같은 계집의 손에 풍비박산 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오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습니다. 민서이가 만나는 그 남자, 누군지 알아내세요. 그리고 그 둘이 무슨 작당을 하는지 녹취든 뭐든 확실한 증거를 잡아오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서재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모든 것을 제가 반드시 지켜낼게요. 우리 아들도 우리 집안도 저 불려우 같은 것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사진 속 남편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제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서희, 어디 한번 해보자. 과연 누가 이기는지. 저는 차갑게 웃으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났지만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흥신소에서는 매일같이 며느리의 하찮은 일상만을 보고해왔고 아들 녀석은 여전히 제 전화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아이의 침묵은 제 의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제 인내심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집으로 와라. 단둘이 할 얘기가 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닌 어미로서 내리는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걸고 지켜온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더 이상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속상한 마음을 감추고 아들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선우야, 앉아라. 우선 밥부터 먹자. 제 앞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수저를 들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그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우야, 그날 대체 무슨 일이었니? 똑바로 말해. 내가 왜 민서희 그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거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괴로운 듯 마른 입술을 씹어댈 뿐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말을 해. 저 여자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기에 내가 그 앞에서 죄인처럼 구는 거냐고. 돈을 달라고 하더냐? 아니면 내 약점이라도 잡고 협박하는 거야? 그제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녀석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그냥 저희 부부의 일이에요.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부부의 일? 어미 앞에서 아들이 무릎 꿇고 있는 게 어떻게 평범한 부부의 일이란 말입니까? 내가 뭘 알아서 해. 내 꼴을 좀 봐. 저 여자한테 잡혀서 영혼까지 다 빨리고 있는 주제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 앞에 섰습니다. 선우야, 어미 좀 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니?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이 악물고 우리 집안을 지켜왔어. 내가 세상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게 당당하게 살게 해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도 알지 않니? 그런데 내가 저 근본도 모르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꼴을 나더러 보고만 있으라는 말이냐? 제 절규에 아들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녀석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제게 어떤 해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죄송한 건지,
왜 죄송한 건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저 여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녀석은 완전히 세뇌당한 겁니다. 허탈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쌓아 올린 이 단단한 성이 며느리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다그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가.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 제 차가운 말에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엉망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 소장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찾아냈습니까? 민서이가 만나는 그 남자, 뭐 하는 놈이죠? 제 조급한 물음에 오 소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역시 사모님 촉은 못 속이겠네요. 이름은 강태주. 지금은 신용불량자 신세입니다. 역시나 제 예상이 한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아냈나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모님. 민 변호사가 워낙 조심성이 많아서요. 야심한 시간에 인적 드문 곳에서만 만나니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는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방법을 찾아보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둘이 무슨 작당을 하는지 녹취 파일이라도 가져오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면서요. 혹시 아들하고 이혼 소송이라도 준비하는 건 아닌지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오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반드시 그 여우 꼬리를 잡아오겠습니다. 오 소장이 돌아가고 저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런 전과자까지 동원해서 일을 꾸미고 있다니. 민서희의 목적은 단순히 재산을 가로채는 것,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집안 전체를 파멸시키려는 것일지도. 저는 남편이 남긴 회사의 고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민서희 변호사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사모님. 업계에서 아주 유능하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분이죠. 특히 기업 관련 소송에서는 거의 패소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하신지요?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둘러댔습니다. 아, 그냥 우리 며느리인데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보통이 아닙니다. 법을 무기 삼아 기업 하나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낼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서희는 너무나도 교묘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흠도 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제 아들만 곤란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거야. 며느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녀의 자존심과 명예를 건드리는 겁니다. 법조인으로서의 그녀의 커리어에 흠집을 낼 만한 스캔들. 그것만이 저 여자를 우리 집안에서 떼어낼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오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소장님,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민서희와 그 남자 강태주의 관계를 좀 더 파보세요.
단순한 공모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녀 관계로 엮을 수만 있다면 가장 좋고요. 수화기 너머로 오 소장의 능글맞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사모님은 보통이 아니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이라면 제 전문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희,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봤자 결국 계집은 계집일 뿐. 불륜 스캔들 하나면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독을 타는 심정으로 며느리를 위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 될지는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가 놓은 덫은 너무나도 허술했고 며느리라는 여우는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았습니다. 흥신소에서는 매일같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돈만 받아갈 뿐 민서희와 그 사기꾼 남자가 내연관계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의심스럽다, 정황이 그렇다는 애매한 말들로 저를 조급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이제 제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대한 성 안에 홀로 고립된 채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허공에 칼을 휘두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초조함이 극에 달할수록 제 안의 분노는 더욱 단단하고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자니 집안의 공기가 유독 무겁고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몇 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남편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가 쓰던 공간을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이 지독한 싸움을 끝낼 실마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재 안은 멎은 시간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묵직한 원목 책상, 손때 묻은 가죽 의자,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모든 것이 남편의 채취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남편의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저 좀 보세요.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힘겹게 싸우고 있어요. 제게 힘을 주세요. 저 악독한 계집에게서 우리 아들과 당신의 왕국을 지켜낼 지혜를 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서늘한 공기뿐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남편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만년필, 쓰다 남은 담배, 빛바랜 사진들. 그러다 가장 아래 칸에서 자물쇠로 잠긴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 어딘가에 열쇠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책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남편이 즐겨 읽던 경제 서적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자물쇠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가죽 표지로 된 두툼한 수첩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사업 수첩이었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회사가 막 기틀을 잡아가던 시절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가장 위에 있던 수첩을 펼쳐들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알 수 없는 이름들, 그리고 남편 특유의 날카로운 필체, 김 사장, 자금 회수 독촉할 것, 박 의원, 약속 이행 확인. 남편의 냉철하고 무자비했던 사업가로서의 면모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제게는 언제나 다정하고 든든한 남편이었지만 밖에서는 그 누구보다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자비함이 지금의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 것이기도 했고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제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나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유성건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 오 소장이 가져온 보고서에서 보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민서희가 밤마다 찾아간다는 그 허름한 동네에 과거 유성건설의 사택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일 겁니다. 세상에 건설 회사가 어디 한두 개이며 그 이름이 같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수첩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유성건설, 최종 부도 처리 완료. 채권 전액 인수. 대표 민태성, 소유 부동산 전부 압류 조치. 민태성, 제 며느리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를 울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며느리의 집안이, 그것도 이렇게 끔찍한 악연으로 얽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서희가 우리 집안에 품고 있는 감정은 단순한 적개심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뼈에 사무친 원한일 겁니다. 자신의 집안을 풍비박산낸 원수의 아들과 결혼하고 그 어미 앞에서 남편을 무릎 꿇린 것.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간 아들이 무릎 꿇고 있던 그날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들의 눈빛. 어쩌면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막아서던 아들의 처절한 외침은 어쩌면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끔찍한 진실로부터, 존경했던 남편의 추악한 과거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거칠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여자의 계략일 뿐입니다. 어떻게든 저를 흔들고 우리 가족을 이간질하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당하게 사업을 했고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유성건설의 부도는 그저 수많은 경쟁에서 밀려난 패배자의 말로일 뿐, 제 남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자부심과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무 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보지 않은 겁니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낡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마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진짜 적은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민서희, 저 여자입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한 진실은 오히려 제 분노를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기 위해 저는 더욱 며느리를 미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를 의심하고 공격하는 것만이 제가 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언제나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제 안의 불안과 공포를 감추기 위해 더욱 가시 돋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세아가, 내가 내 뒷조사를 좀 했다. 밤마다 허름한 동네를 쏘다니며 사기꾼 같은 남자나 만나고 다니더구나. 내 아들 몰래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게냐.
내가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내 아들 재산이라도 빼돌릴 속셈이라면 꿈 깨는 게 좋을 거다. 이 집안의 돈은 단 한 푼도 내 손에 쥐어줄 수 없으니. 제 말은 협박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가 당황하거나 혹은 분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오히려 저를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다 다치십니다. 그 말과 함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친다고요? 감히 저를 협박한 겁니다.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다치게 되는지. 나는 내 가면을 벗기고 내 아들 앞에서 너를 무릎 꿇리고야 말겠다. 혼란을 애써 억누른 제 마음속에는 더욱 지독하고 서슬퍼런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그 결심이 저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경고는 제 심장에 박힌 가시가 되었습니다. 다치실 거라는 그 말이 밤새도록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게 보내는 협박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남편의 수첩에서 본 유성건설과 민태성이라는 이름이 만들어낸 혼란은 며느리의 그 서늘한 목소리 앞에서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제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했습니다. 눈앞의 진실보다 제가 믿고 싶은 현실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며 이 모든 것은 저 악독한 여자의 계략일 뿐이라고. 제 불안과 공포는 칼날 같은 증오가 되어 오직 민서희, 그녀에게로만 향했습니다. 저는 전쟁의 판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흥신소 따위의 음습한 방법으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돈과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민서희가 속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후원했던 자선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저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재단에서 올해부터 법률 자문 계약을 새로 맺을까 합니다. 물론 최고의 실력을 가진 곳과 함께 해야겠지요. 제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단의 자문 계약을 미끼로 민서희를 압박하려는 속셈이었죠. 김 대표는 당장이라도 달려올 듯 살가운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찾아간 그의 사무실에서 저는 은근슬쩍 며느리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듣자 하니 김 대표님 법무법인에 제 며느리가 일하고 있다면서요? 민서희 변호사라고. 실력은 어떤가요? 요즘 집안의 통 얼굴을 비추지 않아서 잘하고는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제 말에 김 대표의 얼굴에 잠시 난처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민 변호사 말입니까? 저희 법인의 에이스죠. 그런데 혹시 민 변호사가 사모님께 무슨 결례라도. 저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례라기보다는 요즘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선우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어미 된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네요. 소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제가 주최한 VIP 자선 바자회에서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저와 가깝게 지내던 사모님들이 하나둘씩 제게 다가와 위로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소문 들었어요. 그 똑똑하다던 며느님이 속을 썩이신다면서요? 아니, 변호사식이나 돼서 남편 기를 그렇게 죽이면 쓰나.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저희 때랑 달라서 사모님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저는 그들의 위로 속에서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그림이야. 민서희,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뜬 소문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테지. 하지만 제 만족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자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행사장 입구에 예고도 없이 민서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언제나처럼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옷차림,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주변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똑바로 제게 걸어왔습니다. 제 앞에는 유력 정치인의 아내와 대기업 총수의 부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민서희는 제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으면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마침 근처에서 재판이 끝나 들렀습니다. 그 태연한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혹은 제게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나타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던 사모님들에게도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희입니다. 저희 어머님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셨군요. 그녀의 당당하고 흠잡을 데 없는 태도에 방금 전까지 제게 동조하며 그녀를 흉보던 사모님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속 좁고 유난스러운 시어미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보란 듯이 제 옆에 서서 사람들에게 우아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저를 걱정하는 듯한 그 목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제 평생 처음으로 공식적인 석상에서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맛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저 여자는 제 상상 이상으로 교활하고 악독했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점잖은 방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할 가장 치명적인 방법으로 그녀의 숨통을 끊어 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의 집에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없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제가 던진 사진들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며느리. 오늘은 반드시 그 가면을 벗겨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민서희 나와. 거실에 앉아 책을 보던 그녀는 제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 소장이 보내온 사진 몇 장을 그녀의 얼굴 앞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이제 그만 연극은 끝내지. 내가 내 뒷조사를 좀 했다. 밤마다 허름한 동네를 쏘다니며 사기꾼 같은 남자나 만나고 다니더구나. 내 아들 몰래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게냐. 며느리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 침착한 목소리가 제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 내가 지금부터 모든 걸 달라지게 만들어줄 테니 똑똑히 봐. 내 목적이 뭐야? 우리 집 재산? 아니면 내 아들 등에 빨대 꽂고 평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저런 정가자 논팽이랑 붙어먹고 내 아들 인생 망칠 계획이라도 짜는 게냐? 제 폭언에도 며느리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로 저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우습다는 듯이 혹은 가엾다는 듯이요. 그 눈빛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묻고 싶었던 제 속에서 응어리져 있던 그 말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을 무릎 꿇리고 모욕을 줘?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제 목소리는 거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 온 신경은 오직 민서희, 저 여자의 입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저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본색이 드러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을 깨고 나온 것은 변명도 욕설도 아니었습니다. 한참이나 저를 바라보던 며느리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더없이 슬픈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모든 분노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늘하고도 처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저는 순간 숨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뭐? 라고 되물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하기 전 잠시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원망도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겨 있던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슬픔과 저를 향한 아주 옅은 연민이었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예상했던 그림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거나 아니면 저와 함께 머리채를 잡고 싸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게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말과 눈빛만을 남긴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온 건지 그는 엉망이 된 거실과 넋이 나간 저를 번갈아 보며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이러셨어요? 그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마지막 눈빛만이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의 낡은 사업 수첩에서 보았던 유성건설과 민태성이라는 이름이 망령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애써 그 기억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저 교활한 계집이 제 마음을 흔들기 위해 던진 허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제 심장 전체를 희뿌옇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잠가두었던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지만 차마 펼쳐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 예상이 맞는다면, 만약 내 남편이, 내 존경하고 사랑했던 남편이 정말 며느리의 집안을 파멸시킨 원수라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 인생의 기반이, 제 자부심의 근원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수첩을 펼치지 못하고 그것을 다시 상자 안에 넣어 잠가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내 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흔들리는 제 자신을 다잡기 위해 더욱더 며느리를 증오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빛은 저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고도의 연기일 뿐이라고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민서희.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됐어.
내가 반드시 너를 내쫓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야 말겠어. 제 결심은 더욱 비장해졌지만 그 결심의 한쪽 구석에는 전에는 없었던 아주 작고 차가운 불안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후 시간은 더디고 고통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그 아이의 부재를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나려 했지만 텅 빈 며느리의 방을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 아무것도 모르신다던 그 처연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제 경고했던 확신의 성벽에 분명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균열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필사적으로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흔들려는 저 아이의 고도의 심리전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동안 제 아들, 선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녀석은 며칠째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았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미로서의 걱정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이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제 아들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스터키를 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기어코 이 지긋지긋한 침묵을 깨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박선우, 문 열어. 제 고함에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키를 이용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나뒹구는 술병과 담배꽁초,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악취를 풍겼고 제 아들은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에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키운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내 아들이었습니다. 선우야, 이게 무슨 꼴이야. 일어나, 당장 일어나. 제가 아들의 어깨를 잡고 흔들자 녀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텅 비어있던 그의 눈이 저를 향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눈에는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증오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밀쳐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가 원하던 그림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서희 씨가 떠나고 제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이게 바로 어머니가 바라던 결말 아니었냐고요.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손에는 며느리의 흔적이 담긴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가방을 제 발치에 집어던졌습니다. 보세요. 서희 씨, 결국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떠났어요. 이제 이 집에는 저주받은 제 아비의 핏줄과 그 아들을 괴물로 만든 어리석은 어미만 남았다고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아들은 제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빌었잖아요.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고. 어머니의 그 잘난 자존심과 가짜는 사랑이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시킨 거라고요. 그의 절규에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버티고 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소파에 거칠게 밀치고는 서재로 들어가 굳게 닫혀있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먼지 쌓인 서류 뭉치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와 제 앞에 흩뿌렸습니다. 보세요.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존경했던 내 아버지, 당신의 위대한 남편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똑똑히 보시라고요. 먼지 쌓인 서류들. 그것은 남편의 낡은 사업 수첩과 유성건설의 부도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했던 진실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심장에 칼을 꽂듯 그 잔인한 진실을 하나하나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는 이제 막자리 잡아가던 유성건설을 집어삼키기 위해 온갖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어요. 하청업체들을 협박해서 자금줄을 막고 거짓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고 심지어는 민태성 사장님의 개인 비리를 날조해서 언론에 터뜨렸죠.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을 완벽하게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회사의 화려한 시작이에요, 어머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 위를 응시하며 가쁘게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집어들어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태성 사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너무나도 귀여운 어린 남매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유성건설의 민태성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잃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야 했던 어린 딸이 바로 서희 씨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죽도록 미워했던 당신 며느리라고요. 그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아득하게 멀어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과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토록 차가웠는지, 왜 아들을 모질게 대했는지, 왜 남편의 사진 앞에서 그런 눈빛을 보였는지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처음 그날 제가 목격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저는 서희 씨를 만나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우리 아버지가 만든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았을 때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 남은 인생을 바쳐 그녀에게 속죄하겠다고. 그녀의 복수 대상이 되어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그게 아버지를 대신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망가뜨렸어요. 어머니의 그 지독한 의심이 결국 서희 씨를 벼랑 끝으로 내몬 거라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텅 빈 제 입에서 그 말만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제 아들과 며느리의 지옥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불길은 이제 저 자신을 향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업보가 현재의 우리를 남김없이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속 온화한 미소가 그 순간만큼은 제게 가장 끔찍한 악마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제 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창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 아들의 집에서 쓰러진 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 감각도 현실 감각도 모두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저 텅 빈 천장을 응시하며 아들의 절규와 남편의 수첩에 적혀 있던 잔인한 글자들이 쉴 새 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완벽한 승리.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그 5글자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랑, 제가 쌓아 올린 명예, 그 모든 것이
추악한 탐욕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습니다. 며칠을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이 곁을 지키며 죽을 권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온몸의 감각은 오직 제 안에서 들끓는 자기 혐오와 절망을 느끼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뱉었던 모든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고 제가 저질렀던 모든 어리석은 행동들이 사슬이 되어 제 영혼을 올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며느리의 그 슬픈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 남편과 아들의 진짜 얼굴을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제 눈에 며느리가 가꾸던 작은 화단의 꽃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아이의 차가운 인상과는 어울리지 않게 꽃을 참 좋아했습니다. 철마다 화단에 새로운 꽃을 심고 정성스레 물을 주곤 했지요. 저는 그 아이의 행동을 그저 부잣집 사모님의 한가한 소일거리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어쩌면 그 작은 화단은 차갑고 어두운 복수의 칼날을 품고 살아가야 했던 그 아이의 유일한 안식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정리를 한 것인지 방은 며느리가 떠나기 전처럼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온기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그 아이의 부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께.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단정한 글씨로 쓰인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쯤 저는 이미 이 집을 떠난 후이겠지요. 마지막까지 어머님께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왜 그토록 미워하셨는지 이제는 압니다.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 복수심과 어리석은 자존심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선우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 사람이 원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했습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우 씨를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진심을 느낄수록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자신의 십자가처럼 지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 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제 복수심은 서서히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복수를 멈추고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악연을 끊고 평범한 부부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제 발목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증오는 어머님을 향한 날 선 칼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을 볼 때마다 저는 어머님의 얼굴 뒤에서 제 아버지를 비웃던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모질게 대했고 더 아프게 핥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 복수심이 결국 어머님과 선우 씨 그리고 저 자신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려 합니다. 더 이상 제 존재가 두 분께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어머님, 부디 선우 씨를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 어머님을 사랑했고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온전히 제 잘못입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복수? 저는 그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복수를 위해 우리에게 접근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사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지옥에서 벗어나 평범한 행복을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제 어리석은 오만과 집착이 그 아이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향한, 제 어리석음을 향한 통렬한 절규였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 아이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아이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원수의 아내이자 그 아이의 상처를 헤집어 놓은 가해자였습니다. 그때 방으로 들어온 아들이 저를 발견하고는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들은 제 손에 들린 편지를 보더니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선우야, 내가 잘못했다. 이 어미가 다 잘못했어. 제발, 서희 좀 찾아다오. 내가 직접 가서 무릎 꿇고 빌게.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버릴 테니 제발 그 아이 좀 데려와다오. 아들은 말없이 저를 일으켜 부축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군요. 우리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회한,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무너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비로소 두 발로 땅을 딛고 서게 되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진 자리에 저는 맨몸으로 홀로 섰습니다. 며칠을 알아누운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제 숨통을 조여왔지만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평생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얼굴을 더 이상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 온화한 미소는 이제 제게 위선과 기만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들고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낡은 사업 수첩들과 함께 벽난로 속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제 과거의 영광과 어리석은 믿음, 그리고 남편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것을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실은 저를 가두고 있던 감옥이었음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속죄는 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대신 그 재산을 이용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고문 변호사를 불러 남편의 사업 초기에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고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첫 번째 지원 대상은 당연하게도 유성건설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죄를 씻으려는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속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의 오빠 강태주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철공소 지분을 모두 사들이고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준비를 마친 후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경계했지만 예전처럼 날 선 증오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내민 서류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 잘 압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제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제발 제 속죄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그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시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해서 뭘 하겠소. 하지만 이건 알아두시오. 이건 당신을 용서하는 게 아니오. 내 동생 서희의 행복을 위한 내 마지막 선택일 뿐이오. 그는 제게 며느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저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작은 어촌 마을. 그곳의 낡은 집 마당에서 며느리는 동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그 차가운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햇살처럼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미소를 제가 빼앗을 뻔했던 겁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며느리가 홀로 남아 캔버스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에 돌아본 며느리는 저를 보고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희야, 내가 잘못했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다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너와 내 가족에게 속죄하며 살아갈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희의 아픔을 보듬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제발 우리 선우 곁으로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제 눈물 섞인 애원에 며느리의 눈가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표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포옹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낡은 집의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 화려한 복수도 극적인 용서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과 서로의 눈빛 속에서 긴 세월 맺혔던 한을 이해하는 슬픈 공감대가 흐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밥그릇 위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려주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처음 만났던 날 그토록 주고 싶었던 바로 그 김치였습니다. 김치의 짭짤한 맛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 우리는 모두 원래 우리가 있던 화려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예전의 차갑고 삭막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회사로 복귀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했던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직원들과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며느리 역시 변호사로 복귀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가시돋친 말로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두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꽃으로 정원을 가꾸며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모두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정원에는 제가 심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긴 세월의 한과 아픔이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모두 괜찮을 거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진정한 부와 명예는 돈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걸어가는 가족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다시 한번 사랑이 듬뿍 담긴 김치를 담급니다. 이 김치가 우리의 길고 아팠던 겨울을 끝내고 영원히 따뜻한 봄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